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채광, 조명 및 환기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 조명, 그리고 환기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먼저 채광 설비는 불연 재료, 채광 설비는 불연 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채광 면적을 뭘로 한다? 최소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채광 면적을 최대로 한다. 오답이죠. 그죠? 채광 면적은 최소로 할 것. 이게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 조명 설비 같은 경우는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조명 등은 무엇으로 한다? 방폭 등으로 한다.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러한 장소에는 조명 설비가 방폭 등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선은 내화 전선이나 또는 내열 전선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환기 설비입니다. 자, 환기 설비는 일단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배기되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에, 자, 이거 중요하죠.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몇 개 이상? 1개 이상으로 합니다. 자, 급기구는 그 실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는데, 그 급기구의 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하냐? 바로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다만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가 있겠죠. 다 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뭐 다음의 크기로 해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이 기준에 따른 급기구의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급기구의 면적이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 그리고 바닥 면적이 90제곱센티미터 이상,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그리고 120제곱센티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급기구의 면적이 4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면 얼마큼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얼마큼씩? 150씩 커지고 있죠. 점점 150만큼씩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 같은 경우도 그 간격이 얼마예요? 간격이 30씩. 30. 맞나요? 30씩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면 좀 암기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면. 자, 그리고 급기구는, 자, 이거 보세요. 낮은 곳에 설치한다는 거죠. 높은 곳이 아니고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을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것. 그리고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의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2m 이상이라는 값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배출 설비에 요 해당하는 부분은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설비의 바닥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이런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뭐 이런 수치들. 바닥의 둘레의 높이 뭐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 이런 수치들이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전기 제거 설비 있죠.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전기 제거 설비. 자, 보세요.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접지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접지, 그러니까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정전기 제거 방법. 접지에 의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이거 70% 이상으로 한다. 이 70이라는 값 기억하셔야 돼요. 70% 이상. 그리고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방법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필회 설비입니다. 필회. 필회 설비는 이제 낙뢰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몇 배?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뭘 설치한다? 필회침을 설치한다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10배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무엇을 설치한다? 필회침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10배 이상이라는 값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로. 그럼 어떤 게 출제가 되냐? 둘 이상의 탱크일 때가 계산 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탱크가 한 개일 때는 당해 탱크 용량의 50% 이상이고요. 근데 탱크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잘 보세요. 자, 탱크 중에서 용량이 자 보세요.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자, 용량이 가장 큰 거예요. 두 개 이상의 탱크 중에서 용량이 가장 큰 거의 50%에다가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몇 퍼센트?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탱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탱크가 있고 B라는 탱크가 있고 자, C라는 탱크가 있다고 치죠. 그때 요 A 탱크의 용량이 자,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 방유제의 용량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 지금 A가 가장 용량 크다고 했죠. 그러면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그러면 A의 50%니까 0.5가 되겠죠. 0.5. 여기에다 플러스 뭐 해주라고요?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하래요. 나머지 탱크 용량의 합계의 10%. 그러면 자, B 용량과 C 용량을 합해주고요. 여기에 10%니까 0.1을 곱한 것만큼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방유제의 용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 첫 번째 있는 내용 보시면 자, 5개 저장 탱크의 주위에는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자, 최대 수량에 따라서 5개 저장 탱크의 자,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한다.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자, 5개 저장 탱크의 그 너비의 공지를 자,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떠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을 기준으로 공지의 너비를 정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공지의 너비를 정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최대 수량에 따른 공지의 너비의 값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나왔었던 게 여기 있습니다. 지정 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인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가 얼마다? 9m 이상이다. 이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에서도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실기 시험 공부하실 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방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유제. 자, 방유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5개 탱크 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자, 무엇을 설치한다? 방유제를 설치한다. 그래서 방유제의 설치 기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먼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자, 하나,
탱크가 한 개 있을 때, 한 개 있을 경우에는 그 탱크 용량의 몇 퍼센트 이상이다? 예, 110% 이상이고요. 자,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몇 프로 이상이다? 110% 이상이다라는 거죠. 방유제 용량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있죠. 방유제 용량 산정하는 거.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방유제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계산했던 거랑 다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방유제의 높이는 얼마다? 0.5m 이상 3m 이하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께는 0.2m 이상, 그리고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수치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유제 내의 면적은 얼마다? 8만 제곱미터 이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답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뭐 방유제 내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8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정확히 기억하시세요. 자, 그리고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내 저장 탱크의 수는 몇 개 이하다? 10개 이하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10개 이하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방유제의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실게요. 자, 방유제는 자, 무엇으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예,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치밀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자, 이런 내용 보시고, 자, 다만, 자,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자,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네, 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흙으로. 그러니까 방유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칸막이 뚝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몇 미터마다? 네, 50m마다 설치한다는 거. 이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엔 간이 탱크입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자, 여기도 이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이 저장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얼마 이상?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요.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얼마 이하다? 600리터 이하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 얼마라고요? 600리터 이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이 저장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이 압력 기억하셔야 되겠죠? 70파스칼의 압력으로 몇 분간?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견뎌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실까요? 자, 간이 저장 탱크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치 보시면 돼요. 자, 통기관의 지름은 얼마 이상이다? 25mm 이상이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이다. 이것도 반드시 이 값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나머지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뭐 통기관은 5개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이런 것도 얼마든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유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입니다. 주유 취급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소 있죠. 주유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유 취급소.
자, 여기에는 이제 주유 공지가 있고, 자, 급유 공지가 있습니다. 자, 주유 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대놓고 주유를 하는 곳, 주유 공지를 말하는 거고요. 급유 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유소의 그 탱크에 이제 기름을 채우는 그런 공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 공지인지 급유 공지인지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주유 공지 있어요. 이 주유 공지의 범위, 너비의 값이 중요한데, 자,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비가 15m 이상이고요. 그리고 길이는 6m 이상이다. 이 두 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비가 15m 이상이고요. 길이가 6m 이상인 겁니다.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너비가 15m 이상, 길이가 6m 이상이다. 꼭 이 수치 두 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지 및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뭐 위험물 주요 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그리고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로 이런 거 주유 중 엔진 정지 이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판매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입니다. 자, 여기도 몇 가지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취급소예요. 판매 취급소. 자, 여기는 이제 제1종 판매 취급소의 정의를 보셔야 되는데, 제1종 판매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지정 수량의 몇 배? 20배 이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의 판매 취급소를 제1종 판매 취급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2종 판매 취급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지정 수량의 몇 배 이하다? 4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제2종이다. 그래서 이 지정 수량에 따라서 1종인지 2종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바로 제1종 판매 취급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입니다. 먼저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바닥 면적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고요. 그 다음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 설비를 할 것. 그러니까 기름을 모아놓는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집유 설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뭐 이런 거 충분히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어디라고요? 지붕 위로 방출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오답으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및 피난 설비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몇 가지 없습니다. 자, 한번 쭉 다 읽어보시고요.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자, 옥내 탱크 저장소인데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자, 여기에는 어떤 소화 설비냐? 바로 물 분무 소화 설비다라는 거.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그렇게 시험에 나올 그런 소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내 탱크 저장소에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린 거 내용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소화 난이도 등급 3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 설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암기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었던 거는 요거 있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자, 설치 기준이죠. 능력 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인 것 몇 개 이상이냐? 2개 이상이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하 탱크 저장소인데 자,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 단위의 수치가 3 이상 몇 개 이상이라고요? 소화기 2개 이상이라고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 2개 이상이라는 거. 그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가볍게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제 이게 공부 많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실제 시험 보실 때 이게 막 떠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 암기하는 것 자체는 어렵고 근데 안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시험 보실 때 이게 떠올 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암기는 어렵더라도. 자, 그 다음 소화 설비입니다. 전기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자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얼마마다?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몇 개 이상 설치한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겠어요? 바닥 면적이 주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몇 개를 설치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인 100제곱미터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소화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면적인 요 100제곱미터라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전기 설비에서. 소화 설비 아시겠죠? 꼭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소화 설비의 적응성인데 여기 이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화 설비에 따라서 적응성, 그러니까 적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가 있냐? 여기 저 동그라미 있는 표시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있죠. 그리고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인데 이걸 알칼리 금속과 산화물 등을 제외한 그 밖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응성이 있는 곳. 그리고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 그리고 그 밖의 것. 그리고 여기는 제3류 위험물 중에서 그 밖의 것. 세모는 조금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 그리고 제6류 위험물. 여기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또 이게 다 암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것도 그냥 다 암기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자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설비, 뭐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 뭐 포소화 설비나 아까 여기도 옥내 소화전 이거 이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설비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설비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도 자 있습니다. 자 중요한 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있죠. 포소화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건조사, 그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성이 있는 장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경보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 설비의 종류예요. 자 이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제조소 등의 구분을 보시면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예요.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일단 연면적이 얼마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이런 걸 암기하셔야 돼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거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 100배 이상.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험에 나온 적도 없었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어디에서? 제조소, 그리고 일반 취급소인 경우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실게요. 여기. 자, 지금 보시면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여기에는 어떠한 경보 설비를 설치를 할 수가 있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상 설비 중 한 종 이상.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이거는 이제 경계 구역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자,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둘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그 경계 구역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당의 경계 구역이 2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 이외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2개 이상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얼마다? 60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100m 이하입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피난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다 한 가지만 볼게요. 피난 설비는, 자, 옥내 주요 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자, 유도 등을 설치한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세요. 유도 등을 설치한다라는 거, 이 내용 하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 위험물 같은 경우는 크게 6가지로 우리가 분류했었죠.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통 기준입니다. 공통 기준. 자,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1류 위험물의 자, 공통 기준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하나, 뭐 둘, 셋, 4개 주어지고 그 중에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1류 위험물, 2류, 3류, 4류, 5류, 6류 위험물의 공통 기준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 암기.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나왔었던 거는 이런 게 나왔었죠. 제2류 위험물과 그리고 제3류 위험물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됐었죠. 그래서 제2류 위험물 한번 볼까요? 2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게 가연성 고체란 말이에요. 가연성 고체. 그래서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철분이나 금속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제2류 위험물의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아 이거는 제2류 위험물이다 라고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만 딱 봐도.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연 발화성 물질 나와있죠. 그리고 금수성 물질 나왔죠. 그럼 이건 뭐예요? 3류 위험물이죠. 그죠? 3류 위험물의 성질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니까. 이것만 보고도 아 이게 제 몇 류 위험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나머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단서들이 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요 2류 위험물과 제 3류 위험물은 이 내용만 딱 봐도 제 몇 류 위험물인지 딱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위험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딱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네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런 것들. 이런 거 딱 보면 아 이거는 1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몇 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공통 기준인지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여기서 이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입니다. 혼재. 자, 혼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혼재. 같이 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1류부터 6류가 있는데 이 표는 조금 보기 어렵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1류 1, 2, 3, 4, 5, 6. 그래서 이제 제가 일종의 말하는 UV. 자, UV 공식이라고 해요. UV 공식. 자, UV 공식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혼재가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 이렇게 혼재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류 위험물과 5류 위험물 혼재 가능하고요. 그리고 3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 혼재 가능합니다. 이렇게. 혼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UV라고 했던 게 U, 1, 2, 3, 4, 5, 6, U자 이렇게 U자 쓴 거예요.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1, 6, 2, 5, 3, 4 이렇게 혼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 혼재 가능해요. 그리고 4류 위험물과 5류 위험물 혼재 가능합니다. V자. V자. 맞나요? 그래서 U, V 공식이라고 제가 일종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류,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1류와 6류 되죠?
1류, 6류. 자, 2류는 4류와 5류 됩니다. 그러니까 2류는 4류와 5류 혼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류는 4류만 돼요. 3류는 4류만 되고요. 그 다음에 4류는 2, 3, 5. 2, 3, 5. 다 되는 거죠. 4류는 2, 3, 5. 다 되죠? 이렇게 혼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류는 2류와 4류. 5류는 2류와 4류만 되고요. 6류는 1류만 되는 거죠. 그래서 UV 공식. 이거를 보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 소방 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암기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 화학 소방 자동차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보시면 포수용액 방사차, 분말 방사차,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이산화탄소 방사차, 그리고 제독차.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답으로 뭐 고가 사다리차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소방 자동차의 구분 5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자동차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 만약에 이제 포수용액 방사차 같은 경우는 그 포수용액의 방사 능력이 이제 분당 2,000리터 이상인 거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말 방사차 같은 경우는 분말의 방사 능력이 초당 35kg 이상일 것.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같은 경우는 할로겐 화합물 탱크 및 가압용가스 설비를 비치할 것.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방사차 있고요. 제독차는 가성 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이러한 수량 있죠, 수량. 이러한 수량을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화학 소방 자동차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화학 소방 자동차에 따른 수량, 이런 능력, 방사 능력 같은 경우도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강의까지 해서 소방관계법규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계법규가 우리가 필기시험 4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꾸준히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 한 번씩 다 읽어보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